이상학 교수님이 이제 맡아주실 겁니다. 이상학 교수님은 호흡기내과 소속이시긴 하시지만 제5대 대한수면의학회 이사장을 겸임을 하셨고 지난 30여 년간 호흡과 수면이라는 이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저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가치에 가장 적절한 교육을 담당해 주실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오늘 첫 스타트를 하는 강의를 이상학 교수님한테 맡기게 됐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은 제가 첫 주제인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 첫 모임이라고 해서 사실 어쨌든 저도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 첫 모임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뭘로 좀 설명을 오늘 자리를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몇 번 상의를 했는데 뭐 쉽고 이렇게 기본적인 걸로 해달라는데 좀 막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약간 아주 베이직한 거이긴 합니다. 베이직한 건데 항상 베이직한 게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오늘은 뭐 그래도 대부분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진짜 호흡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뭐 유튜브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고 여기 나온 자료는 약간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자료도 있으니까 제가 모르고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조금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으니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요즘에 뭐 여러분들도 보면 저도 이게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뭐 떠돌아다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쉬운 자료를 좀 준비한 것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 또 뭐 찾아보면 정말 좋은 자료가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영어만 좀 되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이제 제목은 제가 수면과 호흡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브리딩, 숨 쉬는 건 호흡은 무엇인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아실 것 같아서 수면은 크게 언급은 안 하는데 이 수면에 영향을 주는 이제 호흡과 관련된 것들에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은평 성모병원입니다. 저희는 원래 성바오로병원이라고 청량리에서 있다가 오랫동안 오래된 병원이죠. 근데 이제 병원이 너무 넓고 지역적으로도 이제 더 성장하기가 어려워서 구파발에 이사를 왔고요. 이게 저희가 2019년도 4월에 여기서 진료를 새로 시작했는데 이게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2019년도 1월 16일 날 찍은 사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년이 지난 사진입니다. 근데 저희는 뭐 벌써 그 사이 여러 일들이 많아서 한 10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가 뜨는 이 은평성모병원의 모습이 있고 여기가 이제 병원 건물이고요. 여기는 이제 뒤에 있는 연구소 있고 교수실 있고 수녀원도 있고 이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쪽이 구파발이고 이쪽으로 가면 연신내가 나오는 이제 도로가 있는 길이고 여기가 이제 북한산이 여기는 아니고 조금 더 가면 북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 북한산이 딱 보여서 아주 경관은 좋고 제가 이 병원 가서 제일 좋은 일은 북한산을 그래도 1년에 한 너댓 번씩은 제가 가는 기회가 돼서 북한산이 가보니까 힘들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주말에 산에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가면은 정말 명산이라서 어쨌든 가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기본 하면은 이 의학의 기본은 이제 아나토미, 이제 해부학이죠. 그래서
그레이스 아나토미 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까 보세요. 이게 그레이스 아나토미라고 이런 미드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별로 보진 않았는데 이 사람은 한국인 여자 배우라고 그러고요. 혹시 많이 보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은 가장 기본적인 아나토미, 해부학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제가 환자나 보호자들이랑 이야기 하다 보면 이런 이제 해부학적인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질문이 있고 그래서 혹시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뭐 여기서 혹시 생물과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이 없으신. 그러면은 무슨 비즈니스와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무슨 그런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이 많으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 여기서 오신 분들을 보니까 아 이게 제가 너무 어렵게 준비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용어를 일단 알아야 돼서 어쨌든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나토미, 해부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를 브리딩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하니까 먼저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호흡기는 여기서 입이나 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와서 이제 양쪽에 이렇게 폐가 이렇게 있는 거죠. 렁이라고 하는 폐가 있는 거고 이런 기관지. 여기서 보면 환자분들이 맨날 물어봅니다. 이게 뭐 폐는 뭐고 기관지는 뭐고 폐가 안 좋으세요? 그러면은 기관지는 괜찮나요? 기관지가 많이 안 좋으신데요? 그러면은 폐는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자꾸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셔서 이런 나무 같은 거죠. 폐라는 거는 나무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기관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무 이제 줄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기관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나무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각 부분에 대해서 뭐 브레인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폐를 보면 물론 상기도도 있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관지를 보면 이렇게 이런 나무 큰 밑둥과 같은 것을 통해서 점점 갈라지는 거죠. 브레인치를 계속 치고 그게 맨 마지막에는 잎사귀와 같은 것을 형성을 해서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맨 마지막에 있는 잎사귀, 그러니까 영어로는 알베올로스라고 그러고 그냥 흔히 말하는 뭐 폐포, 허파과리라고 하는 곳에서 광합성 대신 산소 교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은 대략은 이제 다들 들어보셔서 이제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상기도가 있고 이제 또 하기도가 있죠. 어퍼 레스피레이터리 트랙이 있고 로어 레스피레이터리 트랙이 있는데 먼저 상기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요. 상기도는 이 맥 ICS에서 주로 하는 그런 이제 수면 무호흡과는 이제 하기도보다는 상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상기도가 왜 도대체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기도에서 일단 여기가 코랑 입부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기도는 여기 보면 요 빨갛게 되어 있는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그 우리 숨이 통하는 이제 그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를 통해서 숨이 쉴 수도 있고 우리가 입을 통해서도 숨을 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구조물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코니까 알 것이고 여기는 이제 혀가 이렇게 있죠. 혀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 부위를 이제 파링스, 이제 인두 부위라고 그러고 요 밑에를 이제 라링스, 인두 부위라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뭐 암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요 밑으로 가면 보컬 코드라고 해서 성대가 있어서 성대를 통해서는 바로 기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되는데 상기도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상기도는 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위쪽은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수술을 많이 하고 치과 영역도 있지만 이비인후과와 관련된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코가 안 좋으면 이비인후과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 여기 보면 이렇게 코가 이렇게 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코가 휘어가지고 코가 막히면 수술하거나 이런 경우를 주변에 많이 보셨을 텐데 어렸을 때 자꾸 코를 후비거나 뭐 이렇게 하면 코가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이 코가 휘면은 코가 자꾸 막히게 되죠. 그러면 코가 막히면 이쪽 에어플로우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수면무호흡과 관련이 있고
이거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 가운데 이렇게 septum이 코 가운데 이렇게 양쪽 구멍이 이 양쪽으로 갈라주는 이런 막이 있는데 이 막이 이렇게 휘어 있는 거죠. 내시경으로 봤더니 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터비네이트라고 해서 이 코에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쭈글쭈글한 이런 그런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커지면 이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지 않고 이렇게 좁아져 있어서 네이잘 옵스트럭션을 코가 막히는 현상을 자꾸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여기는 예쁜 어린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보면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고 있죠. 우리가 보통 구강호흡을 하는 거는 어쨌든 호흡에 안 좋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 입으로 숨 쉬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좋은데 어쨌든 애가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뭐가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코로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아데노이드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아데노이드, 그다음에 뭐 편도가 커져 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은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보통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데노이드라는 건 여기 코를 보면 이 코를 통과해서 보면 코 요 뒤쪽에 여기 보면 이제 아데노이드라는 게 있는데 애들은 여기 이게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나이를 먹으면 점점 이제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애들은 이게 커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입을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제 우블라라고 해서 우리 요게 있는 요 뒤쪽에 보면 이제 아데노이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혀가 있고 이 양쪽에 이렇게 편도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내시경으로 보면 코를 통해서 내시경을 보면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를 통해 가지고 다음을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아데노이드가 요 코를 이렇게 통해서 봤더니 여기 커져 있는 게 이렇게 큰 게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는 환해서 안 보이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그 톤실 편도가 이렇게 크게 커져 있어 갖고 이게 기도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 꽉 막혀 있는 경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해부학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상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해부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코가 막히고 숨이 막히고 수면 무호흡이 생기고 애들이 코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부학적이 명확한 원인에 의해서 무호흡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수면 무호흡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소아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고 이거는 이제 보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환자가 잘 때는 보통 이렇게 누워서 자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를 통해서도 숨을 쉬고 입을 통해서도 숨을 쉴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를 통해서 숨을 쉬는 게 호흡에는 훨씬 유리하고 이게 정상인 경우에는 코를 통해서 이렇게 숨을 쉬면 이렇게 쭉 숨을 잘 쉬어서 밑으로 이제 유지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우이고 여기는 이제 막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이렇게 숨을 쉬는데 여기가 이제 막히는 거죠. 여기가 막히는 거고 이제 그러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 편도가 커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수술을 많이 했죠. 옛날에 90년대 후반 그때는 매일 텔레비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맨날 이비인후과에서 나와서 무조건 코골이 수술하면 다 되는 줄 알아서 이제 그때의 효과로 인해서 지금도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는 뭐 이제 오는 이제 취 컴플레인이라고 그러죠. 환자가 병원에 올 때 이야기하는 거를 나는 코를 골아서 왔어요. 뭐 코 골아서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게 아니고 코골이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환자가 딱 치료명을 이제 딱 대고 옵니다. 그래서 일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 뭐 편도도 있고 이렇게 뭐 여기 소프트 팔레이트라고 해서 연구개라고 해서 우리 여기 목절이 있는데 보면은 말랑말랑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소프트 팔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말랑말랑한 데가 커지거나 그 옆에 편도가 커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코는 많이 골 수는 있는데 실제로 무호흡이 생기는 원인은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생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이 혀가 텅이라고 되는 혀가 여기를 막는 거예요. 여기 막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의 혀는 혹시 우설이라고 드셔보셨나요? 예. 드셔보신 분도 있고 흔하게 먹는 건 아니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못 드셔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청량리 있을 때 청량리 오기라고 우설을 잘하는 집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맨날 이제 술 먹으면 맨 마지막에
3차로 가서 많이 거기서 이제 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고기가 크게 나옵니다. 뭐 손이가 당연히 크긴 하겠지만 이 혀는 우리가 느끼는 혀는 요만큼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혀는 요만큼만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뒤에 이 주먹만한 근육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자면서 이 여기에 있는 게 여러 가지 머슬이 있고 대표적으로 뭐 게니오글로수스라고 하는 이걸 당겨주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면에 들면 이게 축 처지는 거죠. 이게 이 머슬의 톤이 떨어지면 이 근육이 이게 당겨줘야 되는데 이게 당겨주는 게 안 되니까 자면서 축 처지면 여기가 이렇게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막히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주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 목을 수술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최근에는 뭐 이비인후과나 치과에서 아주 과감하게 이쪽 턱을 잘라갖고 이렇게 앞으로 여기를 툭 잘라가지고 앞으로 당겨주는 거죠. 당겨주면은 이게 당겨서 올라오니까 기도가 조금 확보가 되겠죠.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수술을 하고 일부 환자에서는 도움을 보긴 하지만 굉장히 모비더티와 모탈리티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양압 치료를 하면 여기다 바람을 쭉 넣어주면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쭈쭈바 우리가 욕심내가지고 쭈쭈바 맨 끝에 있는 거를 우리가 쫙 빨아먹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힘을 줘서 빨면은 이게 콜랩스가 돼갖고 끝에 있는 게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바람을 후 불어서 쫙 유지해주고 각도만 하면은 그 끝에 있는 쭈쭈바 남은 것들이 우리가 빨아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다 바람을 넣어주면 우리가 뭐 억지로 이게 인공호흡기처럼 숨을 쉬게 해주는 게 아니고 바람만 한번 탁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숨은 자기가 쉬는 게 이제 우리가 그 하는 CPAP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혀는 세치어라고 그러지만 요것만 느끼는 거고 실제로는 이 뒤에 큰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한번 느끼고 오늘 그 시간을 이해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수면 다원 검사 뭐 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모디파이드 말람 파티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클래스 3 이상에다가 뭐 코골이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그 보험 그 수면 다원 검사 급여 처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뭐 원투든 뭐 그냥 보시기에 이게 다 구멍이 잘 보이지만 이렇게 커가지고 여기가 거의 막혀 있는 단계가 되면 3, 4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뭐 환자가 코골이 증상이 있으면 수면 다원 검사 우리가 급여로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상기도를 말씀드릴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기도는 위에 코, 내자 캐버티, 파링스라고 하는 요 인두 부위, 요 밑으로 요 인후부죠. 나링스라고 하는 요 아랫부위까지가 이제 상기도가 해당이 되겠고, 이 보컬 코드, 여기서 목소리가 나오는 보컬 코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거기 밑에부터는 이제 하기도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호흡기 의사들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거를 요 메인 기둥을 트라케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을 이제 브론쿠스라고 기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이걸 렁이라고 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 목을 한번 만져보시면 목이 여기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요 가장 넓게 만져지는 요 부분이 이제 그 사이로이드 카트리지라고 하는 부분. 이 뼈를 보면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그 크리코이드 카트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있고 요 사이에 보면 이렇게 약간 멤브레인처럼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뭐 환자가 무슨 숨 못 쉬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아주 급할 때는 볼펜으로 환자 여기를 목을 확 찔러가지고 여기를 하면 이제 환자의 숨을 살릴 수 있다. 근데 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무섭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는 못 하시지만 그래도 하기 쉽지 않지만 급한 경우에는 볼펜으로라도 고개를 만져봐가지고 찍어가지고 고기를 억지로 숨을 쉬게 해주면 좀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요게 기도가 이렇게 이 바깥에서 만져보면 이렇게 있고 요 밑에 요 멤브레인이 이런 데는 찔러도 볼펜을 찔러도 안 들어가겠죠. 이런 데는 찔르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로 그냥 생활의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성대입니다. 요 성대 이게 어떻게 본 건지 보면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죠. 우리가 뭐 여기 인공호흡기 많이 하니까 인공호흡기 하면은 대개는 이제 기관 삭관을 하잖아요. 기관 삭관을 하는 이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블레이드 이런 어떤 이렇게 이 T자 모양, 기역자 모양, 니은자 모양으로 생긴 이 라링고스코피라는 걸로 환자의 이 그 혀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서 이 블레이드의 끝이 요 위에다 올리면 이렇게 쭉 들어 올리면 요 구조가 여기서 보면 이제 관찰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관찰이 되고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보컬 코드죠. 이게 성대가 되고 여기가 이제 우리 숨 쉬는 폐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숨을 쉼에 따라서 환자가 숨을 들여 마시면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부위가 되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부위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요 튜브를 요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제 기관 삭관을 하는 거고, 식도는 보면 요 밑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있고 요 뒤쪽으로 요 밑에 쪽으로 해서 식도가 있어서 이게 근데 뭐 환자가 우리 전신 마취할 때처럼 다 마취를 시켜놓고 하면 이게 쉽게 되지만 우리 저희 호흡기에서 보는 호흡 부전 환자들 갑자기 응급으로 이런 그 기관 삭관을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입 안으로 이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쭉 들어올리면 요게 이제 밑에 쳐져 이렇게 있다가 쭉 올려오면서 요 기도가 보이면 이제 우리가 요 안으로 이제 저 튜브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기도를 확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달면 우리가 환자의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컬 코드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부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카트리지 성분 연골로 된 구조물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트라케아라고 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 보컬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우리가 내시경을 하면 이렇게 요 보컬 코드를 통해 가지고 성대를 통해서 안으로 쭉 들어가면 끝에 가면 양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나오겠죠. 여기를 카리나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왼쪽 기관지로 들어가는 거, 여기는 이제 오른쪽 기관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식도랑 기관지랑 다른 거는 식도는 그냥 근육 같은 거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해갖고 그냥 오징어 같습니다. 오징어 같아가지고 흐물흐물하고 거기다 바람을 넣어야 뭐가 좀 보이지, 그냥은 내시경이 그냥 딱 들어가면 뭐 흐물흐물한 조직이니. 하지만 기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쭈쭈바 껍데기처럼 돼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쭈쭈바면은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면은 착 이렇게 비닐루가 이렇게 콜랩스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뭔가 그래도 막대 형태로 최소한 고무 호수 정도의 이런 단단함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트리지 연골로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앞에 절반은 이렇게 좀 딱딱하게 되어 있고 이 뒤에는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하면 여기는 그래도 딱딱하게 유지가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가래를 이렇게 뱉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유로 반은 그래도 딱딱하고 반은 말랑말랑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기관이라는 거는 이런 걸 알면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오래 달고 있게 되면은 그 트라키오스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홈 벤틸레이터 달고 그러신 분들 보면 저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트라키오스토미를 하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벤틸레이터를 연결하게 되는데, 보는 거는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다 하진 않고 요 아래쪽이면 요쯤 됩니다. 요쯤을 이렇게 째가지고 카트리지를 한 2개 정도 잘라가지고 여기를 벌린 다음에 이런 튜브를 집어넣는 그런 거를 시술을 시행해서 구멍을 내고 이런 트라케오스토미 튜브를 이제 집어넣으면 훨씬 입안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 환자분도 덜 힘들고 우리가 이만큼의 공간을 벌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석션도 쉽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환자를 케어하기 용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라케오스토미를 하는 이런 해부학적인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 홈케어 나가시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트라케아 이 기관을 통해서 쭉 보면 아까 말씀드린 왼쪽, 오른쪽 기관지로 가는 게 나오고 보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를 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브론쿠스라고 그러죠. 브론키알 트리라고 보여드렸는데 하고 이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가지, 우리 나무 잎사귀 치듯이 굉장히 많은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알면 좋은 거는 이제 오른쪽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덩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요? 뭐 포도송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귤도 보면은 여러 가지 사실 조각조각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이쪽 큰 나무줄기 하나가 이게 위에 있는 게 하나 있고 중간에 있는 게 있고 밑에 있는 게 하나 있고 이게 오른쪽은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서 이렇게 폐가 다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사실 이렇게 띄면 이렇게 그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 폐는 그냥 오른쪽으로 사지면 상중이 하나로 붙어 있고 하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크게 뭐 폐가 오른쪽은 세 덩어리, 왼쪽은 두 덩어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폐암 수술을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 하나 있으면 이거를 통째로 띄어내는 겁니다. 통째로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이걸 로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엽이라고 그러고 엽 절제술 로벡톰이라고 하는 건 요 하나를 왜냐하면 이게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띄어내주는 게 여러 가지 그 해부학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생기면 여기만 어떻게 딱 잘라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인 건 여기 암이 생기면 요거 한 덩어리 띄어내 없애주고 요거 여기 생기면 요 덩어리 하나를 다 띄어내고 그게 이제 보통 폐암 수술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약간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위고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요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죠. 이제 아까 트라케아가 있고 그 다음에 브론쿠스가 있고 그게 이제 점점 작아지면서 이제 브론키올 이제 새 기관지라는 새 기관지라는 걸로 이렇게 계속 갈라지다 보면 연결이 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알베올루스라고 여러분이 아마 생물학을 전공 안 하셨으면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허팝과리라고 배웠던 이 조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포도로 따지면 이제 포도송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있게 됩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 이게 다 혈관인데 파란색이 이렇게 지나서 빨간색으로 다시 가는 모양인데 보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파란 거는 우리 이제 정맥피죠. 이렇게 산소가 별로 없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더러운 피가 이제 폐에 와서 이 안에 들어있는 산소를 만나서 빨간 피로 바뀌어가지고 가게 되는 이 단위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알베올로스라는 페포라는 조직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복잡한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구조는 이해가 돼요. 이걸 한번 현미경으로 잘라서 본 거예요.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보면 이제 요게 아까 말한 이제 브론쿠스, 브론키올이 있고 점점 이렇게 가늘어져 와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돼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폐라는 건 진짜 별게 보시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공간입니다. 그냥 공기만 들어있고 정말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아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선처럼 밖에 안 보이는 별게 없는 굉장히 아주 연약한 조직이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고 우리가 있는 보통 장기들은 보면 여기가 뭐 꽉 차 있거든요. 근데 폐라는 거는 이렇게 공기가 다 차 있고 굉장히 약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이제 다루시거나 할 때 우리가 뭐 바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들어보시는지 압력
높게 하면은 손상을 주는 이유가 이게 뭐 쇠파이프처럼 튼튼한 건 압력을 안 한다고 해서 손상을 받지 않겠지만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서 이렇게 정말 선처럼밖에 안 보이는 이런 연약한 조직에다가 우리가 압력을 팍팍 짜주면 이게 뭐 살아남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런은 다뤄야 되고 한다는 것을 한번 요 사진을 보고 정말 이 폐라는 조직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종이보다도 훨씬 얇은 그런 조직이구나. 거기다가 바람을 압력을 확 집어넣으면 이게 다 터지고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해하시도록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이걸 3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잘라가지고 보면 이렇게 뻥뻥뻥뻥 뚫려 있는 이게 보시지만 이게 전자현미경 사진이 훨씬 더 확대한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 두께니까 굉장히 약한 조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아나토미,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상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폐 말단이 끝까지 여러분께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이미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실제로 뭐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보실 수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숨이라는 거는 코를 통해서 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폐포까지 이렇게 간다. 거기 있는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한번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저희가 배우는 게 맨날 저 학생 때 보면 해부학, 생리학, 생리학이나 피지올로지. 그래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레스피레이터리 피지올로지,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뭐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쉽게 설명을 하면 결국 우리가 숨을 쉬는 거잖아요. 폐는 역할은 숨을 쉬는 거죠. 심장을 이렇게 띄어서 이 피를 뿜어주는 게 이제 심장의 역할이고, 폐는 어쨌든 숨을 쉬어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은 어떻게 쉬는가? 우리가 복식 호흡하면 어떻게 하라고? 숨을 들여 마실 때 배를 이렇게 저는 뭐 숨을 안 쉬어도 배는 항상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배를 더 들이면서 숨을 들여 마시고 뱉을 때는 뱉고 들여 마실 때는 허리를 쭉 펴고 하면 배를 들이밀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인스퍼레이션 하는 거는 이 다이아프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횡격막을 밑으로 내리면서 이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인스퍼레이션은 우리가 흡입을 하는 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이 플래트닝, 횡격막이 이렇게 되는 걸 밑으로 우리가 주사기를 쭉 빨아들이면 그게 그 주사기 안으로 뭐 액체나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인공호흡기는 다르죠. 인공호흡기는 바깥에서 바람을 밀어 넣어주는 거죠. 환자 입으로 바람을 억지로 밀어주는 거고, 우리의 정상적인 호흡은 저희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휙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밑에 쪽에 주사기로 뽑듯이 이거를 다이아프람이 플래트닝이 되면 여기에 이제 음압이 걸리니까 그 안으로 압력의 차이가 생기니까 쭉 이 바람이 이렇게 따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 마시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바깥에 갈비뼈는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숨을 쉬게 되는 거고, 우리가 숨을 뱉는 거는 우리가 사실 액티브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풍선을 부를 때 풍선을 불어서 이렇게 빵빵하게 하는 거는 불어서 넣지만, 풍선에서 바람이 빠질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뭐 일부러 빨아들여서 빠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가 알아서 그 탄성에 의해서 짜부라들면서 나오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알베올러스라는 구조가 이런 일레스틱 리코일이라고 하는 이런 쭉 이 빠지는 그 짜주는 효과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게 이 다이아프람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숨을 들여 마시고 뱉는 기본적인 원리는 그런 원리다. 그래서 인공호흡기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포지티브 프레셔 벤틸레이션과는 다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폐 기능을 한번 우리가 숨을 쉬는 원리를 한번 보는 건데 용어를 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숨을 쉬면 우리 평상시에 숨을 잘 모르지만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면 평상시에 숨을 쉬는 걸 이렇게 숨을 쉽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거를 요거를 이제 타이달 볼륨이라고 하죠.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편안하게 하다가 우리가 뭐 폐 기능 검사를 하거나 힘껏 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참기 내기를 하거나 하려면 우리가 숨을 힘껏 들여 마시잖아요. 그래서 힘껏 끝까지 들여 마시는 상태. 이게 이제 우리의 전체 폐의 용적이 되겠죠. 이게 이제 토탈 렁 커패시티라는 거고 우리가 끝까지 들여 마신 다음에 끝까지 힘껏 그래서 폐가 많이 짜그라들어서 더 이상은 숨을 못 뱉어낼 때까지 요거를 우리가 폐활량, 바이탈 커패시티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바이탈 커패시티 끝까지 들여 마시면서 끝까지 뱉는 거를 이제 바이탈 커패시티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요 끝에 우리가 끝까지 이거는 여러분이 측정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폐활량을 측정을 하는데 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고 한번 측정해봐. 이런 폐 기능 기계가 없어서 하면은 뭐 하다못해 풍선이라도 갖다 놓고 이렇게 들여 마신 다음에 힘껏 거기다 부른 다음에 그걸 뭐 물에다가 담궈 가지고 물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측정을 하면 폐활량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다 뱉고 나서 우리 폐에 남아있는 요 용량, 요거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요거를 알아야 전체 이제 폐활량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알 수 없어서 이제 나온 기계가 이제 우리 대학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혹시 폐기능 검사실 가보면은 이렇게 된 박스 같은 기계가 있죠. 그래서 이 박스 같은 기계는 뭐 원리는 복잡하지만 어쨌든 바디 박스라고도 그렇고 바디 플래티스모그래피라고 그래서 요 문을 딱 닫고 하면 이게 환자 숨 쉴 때 압력 차이에서 환자의 전체 폐 용적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는 볼륨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커패시티라는 거는 이런 볼륨 단위가 이런 볼륨이 두 개 합쳐지면 커패시티라는 이 끝에 용어를 씁니다. 우리 뭐 요즘에 약들 보면 무슨 맵, 무슨 닙, 뭐 이렇게 뭐 제피티 닙, 뭐 무슨 맵 이렇게 뭐 복잡하게 쓰면은 그거는 뭐 항체냐 뭐에 따라서 틀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커패시티라는 이제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간단한 것들은 꼭 이렇게 큰 바디 박스 없이 조그만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 하나 놓고 요즘에는 다 개인 의원에서도 쓸 수 있는 이제 폐기능 검사가 되겠고. 글쎄 뭐 폐기능까지 오늘 다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게 이제 한번 원리를 한번 보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상폐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들여마신 상태에서 힘껏 뱉으세요. 뱉는 겁니다. 그래서 뱉으면 뱉는 그 나오는 용량을 측정하면 볼륨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겠죠. 후 뱉으니까 처음에는 없는 상태에서 뱉으면 이 뱉은 용량이 계속 축적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안 늘어나겠죠. 더 이상 못 뱉는 해도 더 이상 안 나오는 그 순간에 끝까지 뱉은 거를 포스트 바이탈 커패시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1초 동안 그 중에서 1초간 나온 양, 1초 동안 나온 양을 FEV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능을 볼 때는 보통 이 FEV1을 가지고 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FEV1이라는 거는 Post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정상인 경우에는 이럴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COPD라는 병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기도가 좁아지는 이런 담배 많이 펴서 우리가 보통 노인분들 막 못 걷고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쉬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 생기는 경우에는 기도가 좁아져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저걸 부는데 입에다가 빨대를 하나 꼽아 놓고 후 불라고 그러면 뭐 많이 부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암만 빨리 불어도 처음에는 1초 동안 나올 수 있는 약이 별로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FEV1이 많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병이 이제 COPD와 같은 폐쇄성 폐질환에서 이게 많이 감소를 하고 또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폐섬유화증이라고
그런 병도 가끔 드라마에도 나오고 옛날에 뭐 김희애인가요? 뭐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때 센세이션 됐던 그런 영화도 보면 그거는 이제 폐섬유화증이라는 병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폐 용적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폐 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런 패턴을 보고 이게 폐쇄성 폐질환이다 아니면 이런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폐 용적이 감소하는 질환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 숨을 쉬는 거는 이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혈액 내로 이제 산소를 보내서 우리 몸에서 산소를 쓰게 여기다 산소를 놓고 오는 거죠. 우리가 트럭으로 싣고 가서 거기서 물품을 다 뿌리고 빈 차로 오는 거죠. 아니면 쓰레기를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베올로스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여기가 보면 이제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이제 알베올로스입니다. 폐포 아니고 여기가 폐포 아니고 여기는 요 폐포를 싸고 있는 이런 혈관이죠. 이 혈관을 딱 잘라가지고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적혈구가 산소를 다 이미 주고 왔기 때문에 빈 트럭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쌓아가지고 왔던 이제 노폐물, 그러니까 CO2는 배설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고 알베올로스로 보내고 이 알베올로스 내에 있는 산소를 여기에 받아들여 가지고 색깔이 다시 빨간색으로 변해서 우리 몸을 다시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폐로 이제 들어올 때는 여기 보면은 PaO2가 40, PCO2가 45. 쉽게 말해서 PCO2가 좀 보통 40이니까 이게 찌꺼기는 많이 페리페랄에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산소는 다 쓰고 오니까 얼마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베올로스를 지나면서 산소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PaO2가 100이 되고 PCO2는 40으로 줄어들고 이게 이제 우리 몸으로 가서 여러 가지 장기로 가서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있다가 여기서 산소를 다 이제 주고 와야 되니까 주고 나면 이제 PO2는 40으로 떨어지고 PCO2는 찌꺼기를 가져오니까 이쪽에는 좀 높아지고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되는 이제 순환 구조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익스체인지를 한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다시 모식도로 보여드린 건데 우리가 이런 폐포가 이렇게 있으면 폐포를 삥 둘러서 이런 혈관이 있는 거죠. 모세혈관이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이 막이 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산소나 이산탄소가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산소가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적혈구거든요. 이 안에 혈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산소가 들어가는 이것도 마찬가지 전자현미경 사진이죠. 보면은 이런 구조가 여기가 이제 폐포인데 굉장히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를 지나갈 때 여기 있는 산소가 여기로 확산을 해 나가서 산소는 일로 들어가고 폐포는 CO2는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하게 본 거고 이제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서 이제 다 이렇게 쓰여진 피는 이게 심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이 심장이 우리가 좌심방, 좌심실, 뭐 우심방, 우심실을 보면 이걸 이렇게 본 거니까 이쪽이 이제 오른쪽 심장이 되고 이쪽이 왼쪽 심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대정맥이 이렇게 있고 대정맥이 들어와서 오른쪽 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다시 이제 오른쪽 심실로 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는 쉽게 말하면 산소가 없는 피가 일로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를 이쪽 우심실에서 쏴줍니다. 그러면 이게 폐동맥이 되는데 폐동맥이 이제 폐로 그 혈액을 쏴주는 거죠. 폐로 쏴주면 이게 폐로 가서 이렇게 파란 산소가 없는 피가 여기서 그 폐포를 만나서 산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왼쪽 심장으로 오는 거죠. 왼쪽 심장으로 와서 여기서 다시 심실로 보내면 심실에서 좌심실에서 우리 온몸으로 이제 대동맥을 통해 쏴주면 우리 머리로도 가고 뭐 폐로도 가고 뭐 심장으로도 가고 다리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맑은 피를 보내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아까 요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이쪽이 이제
그 아테리, 그러니까 그 우리 동맥혈이 되겠고, 예, 이쪽이 그 폐에 있는 폐포가 되는데 보면은 이쪽에서 산소가 넘어오면,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게 일로 넘어오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RBC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혈액 내에 우리가 적혈구라는 게 있는데 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다 아시지만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백질인데 여기에 단백질에 이렇게 산소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섭취하면 그냥 혈관 내에 녹아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적혈구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바인딩을 해서 대부분의 산소는 이렇게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전달이 돼서 우리가 쓰이는 말초 장기에 가서 이렇게 산소를 전달을 해주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구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헤모글로빈하고 이렇게 뭐 이 산소를 주고 오는 원리를 설명한 건데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숨을 쉬는데 요거 하나 하고 다음에 하나를 더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숨을 쉬는데 중요한 거는 산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가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배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말초 장기고 이쪽은 이제 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초 장기에서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분비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 몸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뭐 차량을 운전하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일을 하면 이제 CO2가 배설이 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배설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나와가지고 이 혈액 내에 녹아서 있는 게 전체의 한 7% 정도가 해당이 되고, 일부는 이 그 RBC 적혈구 안으로 녹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헤모글로빈에 바인딩하는 게 있고, 일부는 그 이런 화학적인 그 공식을 통해 가지고 HCO3의 형태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트랜스포가 쭉 돼서 폐까지 오면 혈액 내에서 녹아있던 CO2가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헤모글로빈에 바인딩 되어 있던 이런 CO2가 다시 녹아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HCO3라는 형태로 들어왔던 것들이 다시 그 혈액세포로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CO2로 나가서 우리 폐에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폐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건 숨을 쉬는데, 숨을 쉬는 원리는 결국은 산소를 우리 말초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말초에 있었던 CO2를 폐로 끌고 와서 배설을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폐의 가장 기본적인 피지올로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 슬라이드가 한 3장 정도 되는데 조금 내용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용어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숨은 우리가 어떻게 쉬는가? 숨은 우리가 여러분 숨을 지금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쉴 수도 있죠.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이 숨을 쉬는 걸 느끼고 숨을 쉬시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는 거는 내가 숨을 크게 쉬어야지 해서 쉬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고 내가 숨을 안 쉬겠다고 해서 숨을 안 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숨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그런 숨을 쉬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뇌는 숨 쉬는 거는 이게 뇌에서 일단은 우리가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신경이 조절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가를 보면, 우리 뇌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뇌, 세레브랄 코텍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소뇌가 있고, 여기에는 좀 용어가 복잡할 수 있는데 폰스, 메둘라 이런 용어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어쨌든 보면 숨 쉬는 중추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는 한국말로 하면 더 어려워서 그냥 폰스라는 게 있고 메둘라라는 게 있고, 요 밑에가 스파이널 코드, 우리 척수입니다. 척수 마비가 됐다 오는 것처럼 척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밑으로 쭉 신경이 내려오는 건데, 여기랑 연결되는 요 두 군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크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뇌를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 코가 있고
여기서 대뇌가 있고 쭉 소뇌가 있고 밑으로 쭉 척수로 연결됐는데 척수로 연결된 요 위 부분이 호흡이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요거를 좀 보시면 크게는 요 톤스라고 하는 부위에 두 개의 숨을 쉬게 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좀 어렵지만 암뉴스틱 센터라는 게 있고 뭐 뉴모탁식 센터라는 용어가 조금 좀 용어가 있는데 그냥 하나는 숨을 들여 마시게 하는 센터. 여기 암뉴스틱 센터라는 게 숨을 들여 마시게 하는 센터이고 요거는 뉴모탁시스는 이거를 들여 마시는 걸 그만두게 하는 그 두 가지의 센터가 여기 폰스라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메둘라라고 하는 곳에 보면 중요한 게 대충 세 개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거 벤트랄 레스퍼레터리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이게 사람의 얼굴이 이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벤트랄 레스퍼레터리 그룹이라고 그러고 앞쪽에 있는 숨 중추 요거를 도잘 뒤쪽에 있는 호흡 중추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 요것도 숨을 들여 마시는 데 관여를 하고 요 앞에 있는 거는 숨을 뭐 두 가지 다 관여를 하긴 하는데 주로는 숨을 중단하는 데 조금 더 숨을 내뱉는 데 조금 더 관여를 하는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도 이 발음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칭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심장에서 페이스메이커와 같이 우리가 숨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쉬게 해주는 이게 그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결국 이런 데서 시그널이 계속 오기 때문에 숨을 들여 마셔라, 이제 그만 쉬어라, 이제 그런 거를 시그널을 여기서 발생해주는 중추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위에서 여기서 보면 여기 암뉴스틱 여기가 숨을 쉬세요 하면은 요 뒤쪽으로 도잘 뒤쪽에 있는 호흡 중추로 자극을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숨 쉬는 이 근육으로 시그널이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돼서 이쪽이 다이아프람이 밑으로 내려와서 숨을 쉬게 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주로는 숨을 뱉는 쪽에 관여하는 시그널이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시그널은 어떤 것에 의해서 오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뭐 벤틸레이터나 뭐 그런 물건들을 콜라를 판다 그러면 콜라가 가게에 없으면 우리가 공장에서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너무 많으면 잠깐 공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혈액 내에 CO2 이걸 조절하는 데 CO2가 중요합니다. CO2가 산소보다 더 중요한데 CO2가 높아지면 이게 혈액 내에 CO2가 높아지면 이게 높은 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에오타라든지 대동맥이라든지 여기 뭐 카로티드 아테리라든지 이런데 그런 센서가 있어서 여기 찌꺼기가 많이 있으니까 빨리 숨을 많이 쉬어야겠다라는 시그널을 내줘서 숨을 더 많이 쉬게 해주는 거고 이게 이 혈액 내에 CO2가 많으면 이거는 우리 그 뇌 척수액으로 바로 디퓨전이 돼가지고 뇌 척수액 내에 이 CO2가 올라가게 됩니다. CO2 올라가게 되면 요 옆으로 해가지고 CSF의 이 CO2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그걸 바로 감지를 해가지고 이쪽에 바로 자극을 주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센트럴 키모 리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깥에서도 센스가 되고 혈액 내에서도 센스가 되고 우리 이 뇌 척수액 내에서도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차 있구나라는 것을 센스를 해가지고 숨을 빨리 쉬게 하고 이게 낮으면 숨을 덜 쉬게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뇌 척수액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센서가 있고 여기 말하는 이 대동맥으로 나가는 그리고 여기 이 목으로 가는 이 경동맥으로 가는데도 그런 센서가 있어서 거기서 센스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우리가 숨 쉬는 거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숨 쉬는 거랑 수면이랑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가? 우리가 보통 수면을 하면
호흡이 조금 약해진다는 건 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 쉬는데 자극은 CO2랑 O2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거는 옥시젠, 산소에 대한 자극이고요. 이거는 CO2에 대한 자극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어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non-REM sleep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뭐 양압기를 주로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이 용어는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이게 산소가 높고 낮은 거죠. 산소가 조금 떨어지면 숨 쉬는 양이 확 증가합니다. 그런데 non-REM sleep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보다는 확 늘진 않고 요만큼 덜 산소가 부족해도 환기량이 그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고 REM sleep이라는 거는 우리가 꿈꾸는 수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머슬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REM 때는 산소가 떨어져도 숨을 보상작용이 좀 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이런 자극에 대한 반응이 보상이 덜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CO2에 대한 건데 마찬가지로 깨어 있을 때는 이산탄소가 몸에 조금만 차면은 그냥 숨을 빨리 쉬어가지고 그걸 보상을 해주는데 이런 non-REM 슬립이나 REM 슬립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우리 몸에 이산탄소가 차도 그거를 보상을 해서 이제 그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줄어드는 이제 그런 숨을 이제 우리가 슬립에 들면 이 호흡에 대한 이런 보상 기전이 조금 약해진다라는 걸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수면과 관련된 걸 이해하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뭐 해부학적인 거 상기도는 어디고 하기도는 어디고 상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무호흡과 관련된 구조들이 많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폐의 어떤 이런 생리학적인 특징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는 기전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알베올로스에서 어떻게 가스기원이 일어나고 심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그냥 크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숨을 쉬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용어가 있을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폰스 그다음 메둘라라는 아까 우리 척수와 좀 뇌 사이에 있는 그쪽에 있는 구조에서 다 컨트롤 해주는 그런 곳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자극을 내보내줘서 우리 이 아까 말한 이 횡격막이라든지 그쪽으로 신호를 계속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에는 이 센츄럴 그러니까 우리 척수액 내에 그 스파이널 코드의 그쪽에 뇌에 붙어 있는 센서가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센싱이 돼서 피드백이 되기도 하고 우리 말초에 있는 혈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케모 리셉터를 통해서 피드백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제 큰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호흡기 센터 저희 그때 처음에 병원 오픈하기 직전에 저희가 직원들하고 북한산 한번 갔다가 병원 가서 정리하고 북한산 가기 전에 모여서 했던 지금입니다. 여기 밑에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여기 밑에는 이제 외래 간호사분들이고요. 여기는 저희랑 같이 일하는 박사 연구원들이 있고 이쪽에는 주로 연구 간호사들하고 저희 같이 일하는 스태프 선생님들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첫 자리에서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어도 좀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고 또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기회가 있으면 또 조금 더 이제 분야별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하는 오늘 첫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